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는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명의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정치인 이야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제일 재밌어요. 1998년에는 모 방송사에서 이것치대라는 드라마를 또 만들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었죠. 자, 이게 뭘까요? 어렵다. 진짜 모르겠다.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인가요? 치고는 머리가 너무 작으시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이 언니에게 정답을 맞출 기회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3명의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는 좀 긴가민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딱 말씀하시는 순간 딱 감이 왔습니다. 네. 저랑 같은 성씨를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양보를 한 건데. 본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삼김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3명의 주인공은 가나다 순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자분들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바로 야권 3당 총재회담 당시 악수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나는 그냥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우리 Z세대 때 우리 후연 학생은 알아요? 사실 그 역사 책에서 몇 번 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1998년도인데 이때 후연 학생 있었어요? 저는 이제 뱃속에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요? 네. 세대. 야, 이거 참. 그리고 이때는 사실 이니셜로 썼잖아요. JP, DJ, 맞아요. YS요. 그렇죠. 특히 대선에 출마하고 YS DJ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는 극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배우기도 했었는데 큰별쌤은 하필 각 당의 총재 시절에 손을 맞잡은 사진으로 가져오셨잖아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있죠. 자, 우리는 국회 방송의 대표 역사 프로그램 국회사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삼김이요, 각자의 행보를 시작하던 그때 그 시절 바로 이 삼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요. 국회의원 당시의 모습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삼김의 이야기 진짜 재밌거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사에 한 획을 그은 혁명동지 박정희의 오른팔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최다선 킹메이커 만 26세 최연소 민주화의 승무사 강렬하네요.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용구보에 감금된 채 129시간 만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또한 나에게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다. 국민들과 함께 정말 피와 눈물로 쓴 역사의 결실이지요. 자, 먼저 JP, 김종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 편의상 좀 직함 떼고요. 이름으로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먼저 보시죠. 이분들 누구신가요? 박정희 대통령. 네, 맞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진짜 한건 다 됐구나. 아주 이제 아는 얼굴이죠. 박정희 대통령이랑 김종필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뭔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상 같은 건가요?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김종필 부총재에게 제11대 국무총리 임명장을 지금 수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두 사람은요, 과연 어떤 관계였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 당시에 이제 김종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의 최친근으로 그렇죠. 박정희의 2인자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혈연. 자, 박정희 가계도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박정희의 이 셋째 형인 박상희 씨가 있는데요. 이 박상희 씨의 딸 중에서 여기 박영옥. 이 박영옥 씨가 박정희의 소개로 김종필과 결혼을 합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김종필은 박정희의 그 조카 사위가 된 거네요. 그렇죠. 와, 굉장히 가까운 인적 관계네요. 자, 이렇게 인척 사이가 된 박정희와 김종필은요. 10년 뒤에 이른바 혁명 동지가 됩니다. 바로 1961년도 일어난 사건이었죠. 5.16 군사정변. 네. 이 박정희와 김종필이 함께 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요. 김종필 또한 군정하에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중정부장.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면 김종필이 박정희의 오른팔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당연하죠. 군인이었던 이 김종필은요. 1963년에 준장으로 예편하면서 공화당 창당의 주역으로 활약하고요. 또 6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서 공화당 의장이 됩니다. 그럼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당 의장이 되고 정확히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국회 등장부도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네. 지금으로 본다면 당대표식이나 그러니까요. 된 거라서 그것도 공화당이면 그 당시 정부의 여당이거든요. 네, 정부와 함께하는 그런 당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살짝 퀴즈를 내보면 김종필이 이제 6대 총선에서 당선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몇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는지 퀴즈입니다. 숫자로 보는 국회사 할 때 우리가 네. 했었거든요. 저 그 9번 아닙니까? 오. 네.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 최다선 국회의원이 그 김종필이잖아요. 다시 한번 몇 번이라고요? 9번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최다선 국회의원 기록입니다. 근데 국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사진처럼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되신 거고요. 그렇죠. 자, 당시 상황 영상이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제7대 대통령 취임에 앞서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 다음날 전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새 내각의 첫 국무회의가 6월 4일 중앙청 국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들은 일하는 내각, 소신 있는 내각, 떳떳하고 깨끗한 실천 내각의 학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 관계를 넘어서 혁명 동지로서 함께 이렇게 정권까지 장악을 했다면 굉장히 사이가 든든해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묘합니다. 이 관계가 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김종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요. 누군가의 견제가 함께 시작하겠죠. 설마 누구? 박정희? 맞아요. 좀 너무 비대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필 또한 자신의 자리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결과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김종필 씨가 굉장히 중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70년대 유신 작업에선 철저하게 배제를 당합니다. 게다가요, 무려 3번이나 가택수색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엄청난 측근이자 그렇죠. 동지이자 그렇죠. 동시에 경계 대상 1호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와는 좀 상관없이 김종필 입장에서는 이른바 혁명 동지였던 사람이 자기를 늘 의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장혜연 아나운서하고는 너무너무 친한 그런 관계지만 전 늘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등을 돌리지 않은 것처럼. 김종필 총리도 등을 안 돌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전 그 증언록을 보면요, 부인 빼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말이 어떤 또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이 김종필 총재도 왜 정치 구단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요. 정말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이 증언록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들였다가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난다 그랬지 그게 증오인지 존경인지는 언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뉘앙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는 이야기죠. 맞아. 아무리 그래도 그 김종필 총리도 뭐 한 번쯤 이렇게 1인자 자리를 이렇게 노리는 것도 뭐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욕심 납니다. 자, 그래서 김종필 총리도요, 1987년, 1987년이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6월 항쟁 그 해입니다. 그때 이제 제 13대 대선에 출마를 하는데요, 낙선합니다. 자, 하지만 남을 권좌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치력을 지닌 파워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총리를 두고 이 수식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바로 킹메이커. 오. 크리스찬, 킹메이커 뜻이 뭐예요? 킹메이커요?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박정희 대통령 말고도 그 김종필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또 있나요? 아유, 너무 많죠. 14대 대선에서요,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면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고요. 다음 대선, 15대 대선에서는요, 김대중과 연합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연합은요, 한국 정치사의 가장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장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97년 새정치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자민련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김종필 명예총재와 박태준 총재를 연결해 지역 감정을 누그러뜨린 것은 크나큰 성과였다. 진짜 정치는 생물이구나. 네. 이 둘이 이렇게 이때 이 순간에 손을 잡을 거라고는 그렇네. 판을 그냥 뒤집더라고요, 보니까. 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김종필은 본인의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꿈은 접고 단일화를 통해서 김대중한테 힘을 더 실어준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는 건 그 시대 그 제가 알고 기억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김종필 카드가 들어가는지 그 당시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랐죠. 근데 이 DJP 연합이 국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 제가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DJP 합의문은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의 역사적인 결단이었고 이로 인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0년 만에 여야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합의문을 믿고 두 분이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이룩해서 내각 책임제를 이룩하고 그리고 IMF를 하루빨리 극복하라는 취지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였네요. 그 전까지는 정권이 그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평화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여와 야가 교체된 거는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 이 DJP 연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최초로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국회 내에서
DJP 연합을 이거 권력 나눠먹기식 밀실얍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아주 거세게 비난하는 그런 어떤 여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요 50여 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의미, 이건 부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정권 교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종필 총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모습에 김종필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김종필은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딱 거기 2인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쨌건 총리 시절 이 대통령 보좌를 넘어서요. 직접 국정 현안을 컨트롤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 있는 총리,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총리는 저는 김종필 외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달변가로도 유명해서 수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그가 남긴 어록 가운데 하나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김종필 총리가 2001년 4.13 총선 때 지는 해라는 말을 듣고 남긴 말입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저물어 가는 사람이지 떠오르는 사람이냐. 다만 마무리할 때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다. 네. 와, 진짜 시인인데요. 근사해? 살짝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제 나이가 되면 이런 문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가슴에 이렇게 많이 꽂혀요. 근데 저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예, 저는 그냥 빨리 졌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뜨고 계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어딘가에 위해 올라가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잘 내려오는 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보면 자신의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은유와 비유를 좀 적절하게 잘 쓰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4년 김종필은 다시 한번 10선을 도전합니다. 70이 넘으셨는데 10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인생은 그냥 극회사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떨어지면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JP의 삶도 괜찮겠다. 네. 2인자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근데 굉장히. 2인자로 쭉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저는 2인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요. 자, JP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YS 누굽니까? 김영삼. 네, 김영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김영삼 대통령이 병실에 누워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네. 김영삼이 이제 의원 시절에 단식 투쟁을 할 때 그 사진이잖아요. 역시 날씨 기억하고 계시네요. 83년 5월 18일 그 5.18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해가지고 김영삼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갑니다. 사진은 단식 8일째 되던 날, 이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잖아요. 입원된 후에 누워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식 투쟁은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을까 기억하세요? 오! 25. 아니야? 잘 들었는데 약간 딴 생각이고. 다운. 약간. 25 다운. 네, 맞습니다. 다운이에요. 조금만 좀 내려가 볼까요? 24, 23. 정답. 네, 23. 맞습니다. 바로 23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2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전두환 정권이 김영삼의 단식 투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병상 앞에서 막 온갖 음식들을 차려놓고 냄새를 막 풍기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네. 와, 이건 너무한다. 당시 김영삼은요, 민주화를 위해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단식을 시작하면서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죠.
자, 단식에 지금 이게 직접 이제 친필로 쓴 글씨예요. 나의 이번 단식은 5.17 군사 쿠데타에 의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파괴, 부정당함은 물론 민주화를 요구하던 수백 수천 명의 민주시민이 광주에서 무참히 살상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자책과 참회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할 민주화 투쟁은 생명을 건 투쟁이어야 하며 생명을 건 투쟁만이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면서 나의 투쟁 결의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와, 굳은 결의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 선언의 결과가 저는 6월 항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6월 항쟁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83년도 단식을 통해 가지고 선언했던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겠죠. 언론 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활동 규제 해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 요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삼의 단식 투쟁은요, 침체기에 빠진 그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되면서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김영삼은요, 이 군사정권에 정말 저항하는 떠오르는 야당 정치인이었는데요. 그 민주화의 승부사. 네. 강렬하네요. 이런 수식어 굉장히 따라 붙었고요. 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 최연소 국회의원. 네, 요 타이틀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만 26세. 네, 맞습니다. 만 26세 김영삼은요,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여당이 그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후연 학생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23살이거든요. 진짜 오빠 아닙니까, 오빠.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나이에 그 국회의원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걸 넘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김영삼 총재를 오빠라고 하니까 그게 자, 이렇게 제3대 초선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김영삼 의원은 총 9번 당선됩니다. 이 숫자 또한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있죠? 김종필도 9선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0선에 도전하셨나 보다. 왜냐면 그 기록이라도 이거 보려고. 예. 공동 그럴 1인 수도 싫다. 있겠네. 약간. 예. 아무튼 이 김영삼도요, 김종필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선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와, 근데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네요. 그죠? 최연소부터 최다까지. 네. 그만큼 이 김영삼이 국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이 야권에서는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맞설 강력한 후보 필요했거든요. 자, 이때 김영삼이 정말 젊은 나이에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딱 출마하게 되는데 40대 기수론, 그 40대라면 그 나이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유명했잖아요. 네. 40대 기수론. 40대 젊은 정치인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연소 국회의원 출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또, 딱 걸맞는 말을 했네요. 그렇죠. 예, 정말 당시 정말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어떤 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대 교체 여론을 주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영삼이 처음 이 주장을 했을 때 국회 반응 어땠을까요? 자, 요거는요, 자, 우리 김나희 기자가 취재해 왔다고 합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러 제가 나왔습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김영삼 의원. 그렇다면 당시 김영삼 의원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25? 몰라, 물어보지 마. 몰라. 40대 기수로 40대. 그럼 45. 땡! 당시 김영삼의 나이는 만 43세였습니다. 아직 40대 초반에 매우 아주 젊은 나이였죠.
만약에 그 김영삼 의원이 저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면 그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겠네요. 그 최연소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때는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영삼이 주장한 이 40대 기수로는요, 당시 국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반응을 제가 모아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아나운서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40대 기수로는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치적 선수치기였다. 이렇게 40대 기수로는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이에 반해 당 원로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상유치. 기자님, 저 구상규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유치는 입에서 전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입에서 전내가 난다. 너무 너무 비린내 어리다. 난다. 오케이. 어디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어린 애기들이 무슨 대통령이냐라며 김영삼을 강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비난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런 어이, 김영삼의 기세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40대 기수로는 김영삼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이상 김나희 기자였습니다. 40대 기수로는요, 당시 원로 정치인들이 독점하던 우리 정치사의 한 획, 큰 변화의 한 획을 그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김영삼은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나요? 사실 뭐 이 기세라면 이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돼야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네. 또 드라마틱한 또 반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야당 신민당 후보는 김영삼 의원이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싸웠던 김대중 의원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 그 기억 떨어졌죠. 대박이다. 네. 하지만 이후에요. 1974년에 김영삼 의원은요. 만 46세로 최연소 야당 총재에 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최연소 타이틀은 대부분 김영삼 총재가 가지고 이 당시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최연소 야당 총재에 오르면서요. 민주화를 위해 계속해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1974년 최연소 제1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달갯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면서 유신타도에 앞장섰고 1979년 의원직 제명 때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DJ 김대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김대중 의원의 얼굴이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입술도 좀 터진 것 같고 뭔가 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이클. 마이클을. 마이크들도 마이크들도 있으니까 약간 기자회견 같은 거. 맞아요. 그죠? 이거 네.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아니, 납치요? 누구한테 납치를 당한 건가요? 자, 이 김대중은요. 김영삼과 함께 그 민주화 세력의 양대 거목이었죠.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대신 김대중이 출마하게 되면서 이 김대중은 당시 그 여당 후보였던 박정희에 맞붙게 되는데 누가 이겼죠? 박정희. 맞습니다. 9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이기면서 김대중은 아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95만 표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엄청 아슬아슬한 차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사실 그 당시 예상은 박정희 여당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표차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김대중은요 박정희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이 김대중은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이후 1972년 10월 따단 뭐가 선포가 됩니까? 바로 유신. 유신이 선포가 되면서 해외에 지금 나가 있었더니 김대중은요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바로 이 유신 독재 통치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놓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국내가 아니라 그 해외에서 민주화 투쟁을 한 건데 뭐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었나요? 자, 그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이 갑자기 또 지금 색깔이 지금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카메라 보고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을 조련하네요. 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민주화 활동이 어려워졌는데요. 바로 그때 DJ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그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해외 언론에 한국 독재 상황을 긴급히 알리면서 반주신 민주화 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김대중이 앞장서서 해외 우리나라 상황을 다 알려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김대중은 일본의 한 개간지 편집장인 야스에 요스케라고 하는데 야스에 요스케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네. 박정희 독재 제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선생님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면 태양이 반드시 다시 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에 떨어져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역사이다. 나는 역사에서 정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나에게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다. 국민은 최후의 승리자이며 양심의 근원이다. 나는 이런 신념하에 살고 있다. 그 민주화에 대한 그 강한 신념과 열망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당시 정치인들은 무슨 다들 시인들이야? 말 너무 진짜 잘하네. 나의 신앙은 역사이다. 영웅은 국민이다. 그러니까 멋지네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런 모든 정치인들까지 다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세계 이목도 있고 그런데. 되게 눈엣 가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네, 1974년 8월 8일 일본 도쿄 발레스 호텔에 있던 김대중이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네, 그 유명한 사건.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걸까요? 일단 그 정화상은 그러한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의 납치를 직접 지시했다라는 어떤 증거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해 9월 이 시간에 주목하고 있던 일본 당국이 김대중 납치 사건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수사는 그냥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죠. 네.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이렇게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인 거의 유일한 정치인 김대중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해 주실 거죠? 그럼요. 기억해 주실 거죠? 기억해 주실 거죠? 기억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일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알 그것사 그것이 카메라 보고 알고 싶냐?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김대중이 본 것처럼 진짜 그 당시의 정권에서는 엄청난 표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 수사에 나섰는데 한국 국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제대로 수사는 했는지 궁금하네요. 뭐 수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러모로 미심쩍은 것들 많잖아요. 그죠? 자, 당시 속기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의원이네. 김대중 씨 납치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경위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검찰에 의하면 연 8,000명의 전담 수사관을 전국에 불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 40일이 경과한 이때까지 그 사건에 단서 하나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테러단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본부에서는 한다는 소리가
문화공보부에 이 단체 등록 여부를 알아보았다 하니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네요. 근데 당시에 김대중과 대립각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김영삼 의원이. 근데 목소리를 내주었다는 것 자체가 또 의외네요. 그러니까 참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거목인 것 같아요. 아. 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경쟁자이기도 했지만요. 민주화 투쟁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의원도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의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근데 그 김대중은 어떻게 무사하게 돌아오게 된 걸까요? 김대중은요, 8월 8일에 납치된 이후에 그 선박 용금호에 감금된 채 이 동해 바다로 강제 압송되었다가요, 8월 13일 무려 129시간 만에 기적처럼 서울 자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요, 아주 정말 수척한 몰골로 돌아왔죠. 처음에 봤던 사진은요, 집 앞에서 풀려난 김대중이 자택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당시 그 기자회견 음성 파일이 좀 남아 있는데요. 김대중의 육성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129시간이면 무려 5일하고도 9시간인데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사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요, 당시 중앙정보부의 소행임이 공식적으로 밝혀집니다. 예, 중정의 어떤 그 행위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 등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신 체제에 대한 이 국제적 비난 당연히 고조됐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유신 반대 운동도 활발해졌죠. 그리고 국내에서도요,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물리대생들이 김대중 납치 사건의 그 진상 규명을 주장하면서 이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학생 시위가 2년간의 침묵 상태를 깨고 다시 분출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김대중 의원이 국회에서 이 납치 사건을 직접 언급한 속기록을 하나 찾아왔거든요. 오.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시간이 흘러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저는 저를 수없이 박해한 사람들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1971년 위정 교통사고, 1973년의 동경 납치 사건, 그리고 1980년의 용공 조작 등으로 저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사람들도 모두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 정치가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박탈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군사 통치가 종식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화와 타협, 국민의 여론과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뉴 DJ 플랜이 지향하는 정치의 방식입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이후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아요. 네, 정말 이런 경험을 다 한 정치인이 과연 우리 현대 정치사에 누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시대의 어떤 그 모순을 온몸으로 맞섰던 그런 정치인이 바로 이 김대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말 이렇게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세 명의 거물 정치인 3김 각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호연 학생,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그냥 제 일상의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 세대가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이해하니까 참, 갑자기 나도 역사가 되어버린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멀어지나 이런 게 되는데, 자, 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다면서요? 네, 제가 사실 저도 궁금해서 직접 확인을 해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출동! 출동이네. Z세대가 한다. 혹시 삼김시대가 뭔지 알아? 삼김? 솔직히 삼각김밥은 아닐 거고. 김씨 3명. 아니, 처음 들어봐. 삼김시대는 김대중, 김영삼, 김중필 이 세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를 말하는데, 예전에 비해 정치적 관심도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뭔가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진 거?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정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좀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 SNS나 유튜브도 되게 활발해졌잖아. 또 최근엔 코로나였으니까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부쩍 많이 갖게 되면서 정치적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고 또 주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친구들도 매년 투표에는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 아유, 똑소리들 나네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해. 우리는 아직도 그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1987년이죠. 1987년 6월 10일 정권 교체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6월 항쟁인데요. 그 결과 민정당 당대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게 됩니다. 삼김이 활약하던 그 시절 국민들과 함께 정말 피와 눈물로 쓴 역사의 결실이지요. 이후 1987년 12월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 와 그때 정말 정말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가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그 장면 한번 뉴스로 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4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정치 발전의 획기적인 전개가 될 정치 행사입니다. 또한 분열과 투쟁으로 얼룩진 정치 풍토를 일소하고 우리의 정치 수준을 선진의 대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기간 중 여러 곳에서 유세장 폭력이 자행돼 후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려 민주화를 열망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16년 만에 이제 부활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 직선제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당시 선거 벽보, 저도 저 선거 벽보를 보면서 대통령 누굴 뽑아야 되나 왜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삼김 일노. 네, 맞습니다. 전두환의 집권 여당인 그 민주정의당에서는요,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계에 복귀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후보로 나왔고요.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유권자들은요, 이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던 야권의 유력 주자로 통일민주당 김영삼과 평화민주당 김대중을 주목하게 되었죠. 근데 아무리 삼김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온 표가 갈렸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알다시피 13대 대통령 당선자는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투표율은요, 무려 89.2%였습니다. 대선 후보 투표율이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 어느 정도 될까요? 경쟁이 많이 치열했던 만큼 그 후보들 간의 득표수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은요, 당시 역대 대통령 중 최저 득표율. 근데 이 득표율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최저 득표율. 아니, 왜냐면 이 득표율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몇 퍼센트였냐면 36.6%. 아니 36.6%를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때 예. 삼김의 지지자분들은 아마 많이 아쉬웠겠어요. 네, 당시 노태우가 당선에 성공한 여러 요인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죠. 이게 당시 김영삼의 득표율 28%, 김대중의 득표율 27%, 합하면 몇 퍼센트? 55%. 이기는데. 6월 항쟁의 결과는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결과로 나온 건데, 네, 결국 이 둘의 그 합산 표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음에도 결국 단일화 실패와 그 분열로 인해서 36.6%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노태우
여당 후보에게 1등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삼김은 어떻게 됐어요? 아유, 계속 이분들은 드라마를 쓰시더라고요. 거의 제가 볼 땐 정치 작가들이야. 네, 정말.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은 누굴 뽑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잖아요. 이제 김영삼 후보의 당, 그러니까 김영삼 당, 김대중 당, 김종필 당, 뭐 이런 어떤 야당 후보들의 의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야당이 이길까요? 여당이 이길까요? 여당 이기지 않을까요? 야당이. 이 총선에서는요, 각각 영남, 호남, 충청의 표를 결집하면서 와우, 여소야대, 여당이 적고 야당이 큰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실 좀 대한민국을 좀 괴롭히는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그리고 또 치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시죠.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클로즈업된 우리 사회 지역 감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갈등에 의한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와 지역 감정은 광주 사태를 거치면서 수립된 제5공화국에 이르러 가장 심화돼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 공동체 일탈 의식으로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은 물론이려니와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후보 고향이 어딘지를 보고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도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김영삼은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이 영남의 지지를 확보했고요. 또 전남 신안 출신의 김대중은 또 호남의 지지를 확보했고요. 또 김종필은 또 충청의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 때 보면 한국은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멕시코는 어때요? 멕시코는 조금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저희 젊은 세대들은 그 지역 감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잠시만. 다행이죠. 진짜 궁금해. 진짜예요? 진짜로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진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선거를 할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인물의 능력과 인품 그리고 공약 같은 거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르다.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 지역 감정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지역 감정이 편가르기식 정치로 흐르는 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 국회는 뭔가 국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국회 구성원들부터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걸 인식하고 지역 차별 없이 제도나 그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현재는 현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거기에 몰두하는 건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해. 지역 격차 같은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힘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 네, 참 흐뭇한 그런 이야기네요. 그 Z세대의 다른 친구들이 정말 그 정치에 대한 얘기를 서로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고 또 치우침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네. 자, 오늘 우리가 삼김시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누둑누둑 보여주세요.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됐다. 오늘 나는 삼각김밥 말고 삼김시대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냥 겉핥기식인 공부가 아니라 좀 더 이야기를 풀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워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한 흐름 속에 빠져들어갔다 온 느낌입니다. 오늘 나는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삼김이 단일화를 했으면 분명히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그 내부 아닌 내부 싸움 같이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적을 파악을 하면은 우리끼리는 화합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역 감정을 알게 됐다.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는데 오늘 정확히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아까 저도 좀 생각에 빠졌거든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Z세대 친구들이 뭐 노력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 좀 더 옛날 세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결론도 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그 시간 한번 좀 땡겨보도록 우린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나는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아까 그 작은 예로 이제 삼김 일로 시대에 정말 유월한 전쟁을 겪고 나서 어쨌든 그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더해져서 지금의 또 현재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모든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요한 순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겠죠. 네. 자, 오늘 그리고 저번 주 또 호연 학생 지금 함께 하시면서 Z세대의 어떤 의견들을 잘 알려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소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시험용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진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와닿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스토리들을 또 친구들한테 잘 전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우절부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전의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